가을 햇살이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김문자는 평소처럼 툇마루에 앉아 성경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죠. 아침 일찍부터 텃밭에서 배추를 뜯고 장독대 옆에서 된장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9의 나이에도 문자의 하루는 규칙적이고 성실했어요. 백설아, 이리 와. 마당 한 구석에서 낮잠을 자던 진돗개 백설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9살이 된 백설이는 문자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죠. 남편 박창수가 실종된 지 30년 외아들 기훈이가 서울로 떠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적막한 시골 마을에서 문자의 유일한 말동무는 백설이뿐이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리 조용하냐? 평소 같으면 벌써 지저댔을 텐데. 문자는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새들도 울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죠.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적 같았습니다. 성경책을 덮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문자는 장독대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색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박창수는 여전히 30살의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어선을 타고 나간 그날도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었죠. 그 사람은 물속에서라도 살아남을 놈이었지. 문자는 항상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어요. 바다는 무서운 곳이지만 동시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백설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백설이의 몸이 긴장으로 딱딱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래, 백설아? 문자도 덩달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너머로 낯선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어딘가 익숙했지만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했죠.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라곤 우체부나 가스 배달원 정도였는데 오늘은 배달 예정도 없었습니다. 백설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저음의 경고음이었죠. 문자는 백설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백설이는 낯선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씩씩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문자의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문자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앞에 서 있는 건 분명히 박창수였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남편이었죠. 얼굴은 늙었지만 그 특유의 눈매와 코끝, 그리고 왼쪽 귀 밑에 작은 점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백설이는 이때부터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반가운 짖음이 아니라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소리였어요.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죠. 문자야. 나야. 박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과 같았어요. 조금 쉰 듯했지만 분명히 남편의 목소리였죠. 문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정말 당신이에요? 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박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늦었지만 돌아왔어. 하지만 백설이의 짖음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위험한 침입자를 경고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짖어댔죠. 문자는 백설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걔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마을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창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여전히 사납게 지저대며 그를 향해 달려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백설아, 그만해. 문자가 급히 백설이를 붙잡았습니다. 걔는 온몸을 떨며 박창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백설이는 평소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게가 왜 이래? 원래 이렇게 사나웠나? 박창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백설이는 원래 순한 애인데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박창수는 툇마루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문자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다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었죠. 참 오래 걸렸네. 돌아오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배가 뒤집혔다고 했는데 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길어. 일단 물 한 잔만 줄 수 있겠나? 박창수가 목을 축이며 말했습니다. 문자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떠왔어요. 그 사이 박창수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장독대, 우물, 감나무.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죠. 집이 그대로네. 하나도 안 변했어. 당신을 기다렸거든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문자가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창수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런데 그때 문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창수의 오른손에 있어야 할 화상 자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 손. 원래는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문자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분명히 박창수는 결혼 전에 고깃배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어 오른손 등에 동전만 한 자국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깨끗했습니다. 기훈이는 어떻게 지내나? 박창수가 물었습니다. 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서울에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가끔 연락하긴 하는데. 그렇구나. 아들 녀석, 이제 50이 넘었겠네. 박창수가 감회에 젖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대문 너머로 기웃거리더니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어머, 문자야. 저분이 정말 창수 씨야?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문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네, 맞아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소식은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을 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창수 씨가 정말 살아서 돌아오다니. 바다에서 30년을 어떻게 버텼대? 기적이야, 기적.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박창수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문자는 사람들을 정중히 돌려보내며 말했어요. 많이 지쳤으니까 오늘은 좀 쉬게 해주세요. 내일 자세한 얘기 들려드릴게요. 밤이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자는 박창수를 위해 방을 정리해 주었어요. 30년 동안 그대로 보관해둔 남편의 옷들을 꺼내주기도 했죠. 고마워, 문자야. 정말 고생 많았겠어. 박창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말투도 표정도 분명 남편이 맞는데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백설이는 여전히 박창수만 보면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로운 가족을 금세 받아들였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위험한 존재라도 되는 듯 경계하고 있었죠. 걔가 왜 저럴까? 박창수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투에서 문자는 또 다른 이상함을 느꼈어요. 예전에 박창수라면 걔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귀찮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늦은 밤 문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행복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밖에서는 백설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는데 박창수가 벌써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낯설어. 박창수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평소와 똑같은 소박한 상차림이었죠. 맛있겠다. 정말 오랜만이야. 박창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예전에 박창수는 된장찌개를 유난히 좋아해서 항상 먼저 떠먹었는데 지금은 김치부터 집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이가 급히 내려온 것 같았어요. 문자가 어젯밤에 전화로 상황을 알렸거든요. 아버님, 기훈이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52살의 중년 남성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떨림이 있었어요. 박창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훈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기훈아, 많이 컸구나. 정말 아버지세요? 기훈이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실종됐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겠나? 내 아버지지. 박창수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훈이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말하면 길어. 바다에서 표류했다가 어떤 섬에 떠밀려 갔지. 거기서 기억을 잃고 살았어. 박창수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기억이 돌아온 건가요?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집을 찾아왔지. 기훈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확인? 친자 확인 검사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잖아요. 그 순간 박창수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온화했던 얼굴에 갑자기 분노가 스쳤어요. 뭐라고? 내 놈이 날 의심해?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문자와 기훈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박창수는 화를 내더라도 이렇게 험하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그냥 확실히 해두자는. 확실히? 내가 가짜라는 거냐? 박창수가 밥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그 순간 백설이가 달려와 박창수를 향해 짖기 시작했죠. 이 미친 개가 또. 박창수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백설이는 더욱 사납게 짖어댔어요. 마치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죠. 점심시간 무렵 기훈이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 방법을 알아보러 간 것 같았어요. 박창수는 그 틈을 타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는 장독대 정리를 하느라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백설이가 계속 안채 쪽을 향해 짖는 거였습니다. 백설아, 왜 그래? 문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박창수가 안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뭘 찾으세요? 아, 깜짝이야. 옛날 내 물건들 좀 찾아보려고. 박창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에는 남편의 물건이 아니라 통장과 도장,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때 백설이가 갑자기 박창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적으로 돌진했어요. 야, 이게가. 박창수가 본능적으로 발을 들어 백설이를 걷어찼습니다. 백설이는 꽁꽁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어요. 백설아. 문자가 급히 달려가 백설이를 안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박창수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걔를 왜 이렇게 때려요? 갑자기 달려들어서 깜짝 놀랐잖아. 반사적으로. 예전에는 걔를 좋아하셨잖아요. 문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박창수는 잠시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어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냐? 30년이면 강산도 3번 변한다잖아. 그 말에는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문자는 백설이를 안고 박창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 맞을까요? 당신, 진짜 누구예요? 문자의 질문에 박창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들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 박창수 맞아. 당신 남편 맞고. 하지만 문자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달랐거든요. 손의 흉터, 음식 취향, 성격까지. 모든 게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저녁 무렵 기훈이가 돌아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예약을 잡아왔다고 했어요. 박창수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게 조용해졌을 때 문자는 백설이와 함께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걔는 여전히 안채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백설아,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죠.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아침 일찍 박창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문자는 서둘러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 모아둔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창수가 돌아오자 문자는 신혼여행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고흥 가서 찍은 거예요. 박창수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때 당신이 노란 저고리 입고 있었지. 참 예뻤어. 그 순간 문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흥 여행은 신혼여행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10년 후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갔던 모임이었고, 그때 문자는 파란색 한복을 입고 있었죠. 우리 신혼여행이었어요? 물론이지. 잊을 수 있겠나? 문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해졌거든요. 점심 무렵 마을 토박이인 윤만식이 찾아왔습니다. 80살의 만식은 박창수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중마고우였어요. 문자야,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만식은 마당에 앉아있던 박창수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창수야, 정말 너냐? 만식이 형,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만식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만식이 문자를 대문 밖으로 불렀어요. 문자야. 뭔가 이상해. 어떡해요? 창수 그놈 작살났다고 못 본 게 벌써 30년이야. 근데 말이야. 저 사람 박창수가 아니라 정필용 같아. 정필용이요? 창수랑 같이 어선 타던 놈이야. 둘이 함께 바다에 나갔다가 둘 다 실종됐지. 근데 저 사람 필용이랑 비슷해. 그리고 창수는 왼손잡이였는데 저 사람은 오른손잡이야. 문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물컵을 들 때도 모두 오른손을 사용했었거든요. 저녁 무렵 박창수가 산책을 간 사이 문자는 집안을 뒤져보았습니다. 안방 장롱 뒤쪽에서 낡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위조된 것 같은 신분증들, 여러 개의 도장, 수면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박창수의 낡은 손목시계였습니다. 이건 남편 시계잖아. 분명히 박창수가 실종될 때 차고 있던 시계였거든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가방 속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긴 문자 1945년생, 남편 박창수 1974년 실종 아들 박기훈 서울 거주 연락 뜸함. 집 단독주택, 농지 포함 시가 3억 추정. 문자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 미리 조사해온 증거였거든요. 그때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자는 급히 가방을 원래 자리에 밀어넣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산책 어땠어요? 좋았어. 마을이 많이 변했더라고. 박창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문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내일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텐데. 그런데 그때 박창수가 갑자기 문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문자야, 나 정말 고마워. 30년을 기다려줘서. 그의 눈에는 진심 같은 것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말이죠. 네, 당연한 거죠. 문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창수는 문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기울였어요. 왜 그래?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럴 만하지. 나도 마찬가지야. 박창수가 문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자는 백설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걔는 여전히 안채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백설아,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내일은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기훈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어요. 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마당에서 신문 보고 계셔. 기훈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박창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창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기훈이는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창수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니 충격이었거든요. 박창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검사를 잘못한 거 아니야? 2번 확인했습니다. 확실해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박창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문자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우편 배달부가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문자님, 등기 우편이요. 문자가 서류를 받아보니 은행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뜯어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서류에는 문자의 집과 땅이 담보로 대출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자는 박창수였어요. 당신이 이걸 했어요? 문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박창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창수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잖아요. 기훈이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박창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원이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정체를 확실히 밝혀야겠어요. 기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창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잠깐만. 나는 정말 몰라. 그만 거짓말 하세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문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남편 대신 사기꾼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했거든요. 박창수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더니 갑자기 실실 웃기 시작했습니다. 들켰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역시 오래 갈 줄은 몰랐어. 그래도 며칠은 속았잖아. 당신 정말 누구예요? 정필용이야. 박창수 그놈이랑 같이 배 탔던. 정필용이 마침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창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에서 죽었지. 배가 뒤집혔을 때 말이야. 나만 살아남았어. 정필용의 말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남편 행세를 한 거예요? 돈 때문이지. 뭐 때문이겠어? 이 집 땅값 꽤 나간다며? 혼자 사는 할미 하나 속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야? 정필용의 말에 문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그리움과 기다림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나쁜 놈, 어떻게 이런 짓을. 기훈이가 정필용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필용이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야야, 진정해. 어차피 이미 대출은 실행됐어. 돈도 이미 빼돌렸고. 뭐라고요? 통장이며 도장이며 다 복사해뒀거든. 할멈 서명도 연습 많이 했고.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온 줄 알아. 정필용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당신,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네요. 문자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필용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악마, 그냥 살려고 한 거야. 가난하게 늙어 죽기 싫어서. 그때 백설이가 갑자기 달려와 정필용을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가 또 처음부터 눈에 거슬렸어. 정필용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어요. 백설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당신이 가짜라는 걸. 문자가 백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개의 직감이 사람보다 정확했던 거예요. 이제 어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기훈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정필용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신고하든 말든. 어차피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렸어. 찾기 힘들걸.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이라 빈틈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힐 수는 없었거든요. 당신이 뭘 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문자의 눈에는 강인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필용의 정체가 드러난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기훈이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네, 사기 사건 신고하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서. 하지만 정필용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어요. 경찰 불러봤자 소용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라고요? 사기를 쳐놓고. 사기? 나는 그냥 돌아온 남편일 뿐이야. 친자 확인? 30년이면 사람 유전자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냐? 정필용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문자는 그의 후안무치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 집인데 대출 받는 게 뭐가 잘못이야? 법적으로는 내가 박창수니까. 정필용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완전 범죄를 꾸민 거였어요.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형사 2명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신고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본인이 박창수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럼요. 내가 박창수입니다. 정필용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친자 확인에서 불일치가 나왔다고요? 검사 실수 아닐까요? 30년이면 몸도 많이 변하잖아요. 정필용의 대답에 형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단 서해 와서 진술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떳떳하니까요. 정필용이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어요. 형사들이 떠난 후 문자와 기훈이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말이 맞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을 거야. 문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윤만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 같았어요. 문자야, 어떻게 된 거야? 정필용이라고? 네, 만식 씨 말씀이 맞았어요. 만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문자야, 내가 아는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정필용 그놈 예전에도 이런 짓 했었어. 창수한테 들었거든. 만식의 말에 문자와 기훈이 집중했습니다. 어떤 짓이요? 해녀조합 돈을 빼돌린 적이 있어. 창수가 그때 말하길 필용이가 죽은 사람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빼갔다고 했거든. 정말이에요? 응. 그때 창수가 필용이를 믿고 보증을 서줬다가 큰 피해를 봤어. 그래서 둘이 사이가 나빠졌지. 만식의 증언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정필용이 전과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글쎄, 오래된 일이라 어떨지 모르겠네. 기훈이는 곧바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을 이장과 옛 해녀조합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오후 늦게 기훈이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옛 해녀조합 장부에서 정필용의 사기 기록을 찾아낸 거였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기훈이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부와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1973년 정필용이 죽은 조합원 명의로 돈을 빼간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피해를 봤다는 기록도요.
문자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정필용의 이름과 사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걸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충분해요. 이 사람이 상습 사기꾼이라는 증거니까요. 기훈이는 곧바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알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필용이 경찰서에서 도망쳤다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도망쳤다고요? 네,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창문으로 빠져나갔답니다. 문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필용이 도망치면 돈을 찾기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잡힐 거예요. 하지만 문자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정필용 같은 사람은 이미 도망갈 계획을 다 세워뒀을 거였거든요. 저녁이 되어도 정필용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배령을 내렸지만 행방은 묘연했어요. 벌써 멀리 도망갔을 거야. 문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여전히 집 주변을 맴돌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찾아야 해요. 기훈이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미 돈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정필용도 행방불명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자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30년을 기다린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고 대신 나타난 건 탐욕스러운 사기꾼뿐이었죠. 창수야, 정말 어디 있는 거야? 문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져갔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문자는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설이도 불안한 듯 계속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킁킁거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백설아, 너도 잠 못 자니? 문자가 백설이를 부르자 걔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그때 대문 너머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몰래 집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죠. 정필용이었습니다. 왜 다시 돌아온 거지? 문자는 당황했습니다. 도망친 줄 알았는데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였어요. 정필용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백설이는 더욱 사납게 지저댔죠. 시끄러워. 조용히 해. 정필용이 백설이를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용맹하게 맞섰죠. 문자는 기훈이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필용이 돌아왔어. 빨리 와. 정필용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백설이가 막아섰습니다. 걔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비켜, 이 미친 개야. 정필용이 화를 내며 백설이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뭘 하려는 거예요? 문자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정필용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 안 자고 있었네. 왜 다시 왔어요? 도망간 줄 알았는데. 깜빠먹은 게 있어서. 중요한 거 말이야. 정필용의 눈빛이 위험했습니다. 무엇인가 마지막 수를 쓰려는 것 같았어요. 더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요? 통장이랑 도장 말이야. 아직 몇 개 더 써먹을 일이 있거든. 정필용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백설이가 막무가내로 막아섰습니다. 걔는 목숨을 걸고 문자를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비켜. 안 비키면 죽여버린다. 정필용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백설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나워져서 정필용에게 달려들었어요. 으악! 정필용이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백설이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필용의 팔을 세게 물었어요. 나라. 정필용이 발광하며 백설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걔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때까지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이 꽉 물고 있었어요. 야, 이게가. 정필용이 백설이를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백설이는 아픈 듯 끙끙거렸지만 여전히 팔을 놓지 않았어요. 문자는 그 틈을 타 집 안으로 뛰어가 응급벨을 눌렀습니다. 마을에 설치된 비상벨이었어요. 띵동띵동띵동. 시끄러운 벨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필용은 더욱 당황했어요. 이 할망구가. 정필용이 문자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백설이가 더 세게 물어버렸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나라 이놈아. 정필용이 백설이를 벽에 내리쳤습니다. 백설이는 꽁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다시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때 기훈이가 경찰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응급벨 소리를 듣고 급히 온 거였어요. 어머니, 여기야. 빨리. 경찰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정필용은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꼼짝 마. 손들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필용이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설이의 이빨 자국이 선명한 팔과 혈흔, 그리고 칼까지. 모든 게 증거였어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정필용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 죽은 놈 대신 살아보려 한 죄밖에 더 있어. 그의 외침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정필용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본 문자는 백설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설이는 다쳤지만 꼬리를 살랑거리며 문자를 위로했어요. 진짜 가족처럼 자신을 지켜준 것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훈이가 달려와 문자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백설이가 날 구해줬어. 문자는 백설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백설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경찰차가 떠나간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백설이를 영웅이라며 칭찬했어요. 진돗개는 역시 다르네. 주인을 목숨 걸고 지키는구나.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설이는 상처를 입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정필용 사건은 지역 뉴스에까지 보도되었어요. 죽은 남편 사칭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백설이 덕분에 큰 사건이 해결됐다니까요. 동네 할머니들이 백설이를 보러 와서는 간식을 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설이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문자는 정필용이 빼돌린 돈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문자 할머니 다행히 돈을 대부분 찾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필용이 급하게 도망치려다 보니 제대로 숨기지 못했더라고요. 계좌 추적도 쉬웠고요. 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과 땅을 잃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랐거든요. 기훈이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자주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내려올게요. 그래, 고맙다. 백설이도 너 보고 싶어 할 거야. 기훈이는 백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녀석이 진짜 영웅이네. 처음부터 정필용을 의심했잖아. 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보다 걔가 더 정확한 판단을 했던 거였어요. 어느 맑은 오후 문자는 백설이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산책이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고요했죠. 백설아, 여기서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실종됐던 거야. 문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박창수가 금방 돌아올 게라고 말하며 나간 그 아침 말이죠. 주머니에서 박창수의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정필용이 가져왔던 그 시계였어요. 경찰에서 증거품으로 압수했다가 사건이 끝나면서 돌려준 것이었죠. 당신 시계 잘 지켰어요. 걔가, 아니, 백설이가 지켜준 거예요. 문자는 시계를 바다를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석양빛에 시계가 반짝였어요. 이제 정말 보낼게요. 30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잖아요. 문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평안이 있었어요. 바닷물이 발끝을 적셨습니다. 백설이는 문자 곁에서 조용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정필용 같은 나쁜 사람한테 당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문자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자 할매, 백설이가 진짜 대단해. 걔가 사람보다 낫네.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백설이는 모든 관심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기운이 넘쳤어요. 집에 도착하자 기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포장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백설이 선물이에요. 뭔데? 기훈이가 포장을 풀자 새로운 계집이 나왔습니다. 백설이 이름까지 새겨진 멋진 집이었어요. 우리 영웅한테는 이 정도는 해줘야죠. 백설이는 새 집을 보더니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빙글빙글 돌더니 편안하게 누웠어요. 마음에 드나 보네. 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기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는 것도요. 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필용은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해도 결국 들통이 났거든요. 백설이가 가장 먼저 알아봤잖아. 동물의 감각은 정말 대단해. 해가 저물어갈 무렵 문자는 마당에서 장독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박창수의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고마웠어요, 당신. 문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정중히 안방에 모셔두었어요. 밤이 되자 백설이는 새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문자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평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백설이도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백설아, 우리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문자가 백설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들의 진짜 집이었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곳 말이죠. 햇살이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문자와 백설이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승리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말이에요.